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수라고 합니다. 올해 68이죠.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아니, 큰일이 난 건 제가 아니라 제 두 아들들이었습니다만.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건 자식을 낳아봐야만 알 수 있는 지독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진리가 칼날이 되어 부모의 가슴을 찌르기도 하죠. 제가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저는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보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작업복을 걸치고 해가 떨어질 때까지 시멘트 냄새와 함께 살았죠. 40년이란 세월을 그렇게 보냈어요. 손에 박힌 굳은 살이 제 인생의 증표였습니다. 퇴직할 때 받은 돈이 1억 2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노후를 생각하면 넉넉하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다행히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돈이 월 220만 원 정도 됐죠. 하지만 제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40년을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동산 쪽 사람들과 친해졌어요. 어느 지역이 개발될지, 어떤 땅이 오를지 그런 정보들이 현장에서는 자연스럽게 흘러다녔거든요. 저는 조금씩, 정말 조금씩 모은 돈으로 상가 건물에 투자를 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점포 하나에서 시작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 둘씩 늘려갔죠. 지금 제가 가진 상가 건물이 총 5채입니다. 시가로 따지면 25억 원 정도 되겠어요. 월 임대 수익만 해도 1,500만 원 정도 들어오죠. 그런데 제 두 아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아버지가 연금 220만 원으로 겨우 생활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숨겼을까요? 처음엔 별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자식들이 돈에 의존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큰아들 민호는 의사가 되어 개원을 했고 작은 아들 민수는 대학병원 교수가 되었어요. 둘 다 자랑스러운 아들들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시멘트 먼지를 마시며 번 돈으로 키운 보람이 있었죠. 하지만 3년 전 제게 당뇨 합병증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나이 들면 의례 생기는 병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심각해졌습니다. 시력이 점점 떨어지더니 이제는 신문 글씨도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다리에 힘이 없어져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죠. 혼자서는 시장 보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병원에서는 24시간 케어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거나 아니면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제 두 아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은 아버지, 요양보호사 비용이 한 달에 300만 원이래요. 큰아들 민호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300만 원이면 우리 형제가 150만 원씩 내야 하는 거네요. 그런데 아버지, 저희도 각자 생활이 있잖아요. 작은 아들 민수도 거들었죠. 맞아요, 형. 우리 병원도 경영이 쉽지 않은데. 아버지 연금이 220만 원 나오시잖아요. 그걸로 어떻게 안 될까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20만 원으로 생활비와 병원비 그리고 간병비까지 감당하라는 소리였거든요. 계산해보니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돌보면 되죠. 주말에는 제가 오고 평일에는 형이 오시고. 민수가 마치 좋은 아이디어라도 낸 것처럼 말했어요. 잠깐, 그럼 내가 평일 내내 아버지를 돌봐야 한다는 얘기야? 민호가 펄쩍 뛰었죠. 아니면 형이 주말에 오시고 저는 평일에 올게요. 야, 너도 알다시피 내 병원이 얼마나 바쁜데. 하루만 비워도 환자들이 난리를 피우는데. 저희 대학병원도 마찬가지예요. 교수가 함부로 자리를 비울 수 있나요? 둘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결국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번갈아가며 방문하고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었죠. 아버지, 요새는 인터넷 쇼핑몰도 있고 배달 서비스도 발달했잖아요.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민수가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평생을 이 두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런 취급을 받다니. 며칠 지나지 않아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제가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민호에게 전화를 했더니 수술 중이라며 받지 않더군요. 민수에게 전화했더니 학회 참석 중이라고 했어요. 결국 이웃집 할머니가 저를 발견해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온 두 아들의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아버지, 괜히 응급실 오셨네요.
응급실비가 얼마나 비싼데. 동네 병원에 가시지.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야겠다고. 다음 날 저는 시내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걸음걸이가 불편해도 택시를 타고 직접 갔어요. 변호사님, 제가 좀 특별한 부탁이 있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어요. 어떤 일이신지요? 제 두 아들이 의사입니다만 부모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요. 혹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모 부양 의무는 도덕적인 것이지 법적 강제력은 약해요. 특히 두 분 아들이 모두 의사라면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봐야 하는데 실제로 학대나 방치가 심각한 수준이 아닌 이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변호사님, 사실 제게 숨겨둔 재산이 있습니다. 상가 건물 5채를 소유하고 있어요. 변호사의 눈이 번뜩였어요. 그럼 이야기가 달라지네요. 부모님께서 재산을 숨기고 계신 상황에서 자녀들이 부양을 소홀히 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변호사에게 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두 아들의 뒷조사를 하는 거예요. 의사라는 직업 특성상 분명히 허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 달 후 탐정이 가져온 보고서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호의 경우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현금 진료비가 상당했어요. 또한 의료기기 구입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도 있었죠. 민수는 더 심각했습니다. 논문 표절 의혹이 있었고 대학병원 내에서 불법적으로 개인 환자를 진료한 기록이 있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만족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의료윤리위원회에 신고하면 면허 정지도 가능하고 국세청에 탈세 의혹을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확실한 방법을 원했어요. 변호사님, 제가 건설업계에서 40년을 일했는데 의료계에도 아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다친 사람들을 병원에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의료계 인사들과 친분이 생겼거든요. 그중에는 의료윤리위원회 위원도 있었고 보건복지부 공무원도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영수야, 오랜만이네. 요새 어떻게 지내? 의료윤리위원회 위원인 김 박사와의 통화였어요. 박사님, 사실 좀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저는 두 아들의 이름과 소속을 알려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부모님을 그렇게 대하다니. 한번 살펴보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민호에게 의료윤리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환자들로부터 몇 가지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내서 위원회에 출석해 주세요. 민호는 당황했죠. 무엇 때문에 신고가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민수에게는 대학병원 원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두 아들이 거의 동시에 조사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국세청에도 제보를 했어요. 보건복지부 감사실에도 신고를 넣었죠.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먼저 민호가 세무조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현금 진료비 탈세 혐의로 말이죠. 조사 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민수는 논문 표절이 확정되면서 대학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어요. 불법 진료 문제까지 겹치면서 교수직 박탈 위기에 몰렸죠. 두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민호가 다급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갑자기 세무서에서 조사하겠다고 하고 의료윤리위원회에서도 불러가고. 도대체 누가 신고를 한 거죠?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저한테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혹시 아버지가 아시는 게 있으세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냐? 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아플 때 너희들은 뭘 했지? 간병비 300만 원이 아깝다고 하면서 나보고 알아서 살라고 했잖아. 두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지, 그때는 저희도 상황이 어려워서. 어려워? 의사가 어려워?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희들이 한 달에 얼마를 버는데 300만 원이 어렵다고 하냐? 아버지, 설마 이 모든 일이 아버지가?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 부등본들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내 재산 목록이야. 두 아들이 서류를 펼쳐보더니 입을 벌렸어요. 상가 건물 5채? 이게 정말 아버지 거예요? 2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는 아버지가 간병비 300만 원을 못 낸다고 생각했냐? 민수가 말했어요. 그럼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알았다면 당연히 뭘 했을 것 같냐? 내 돈으로 너희들 빚이나 갚아달라고 졸랐을 거 아니야?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병원 확장하면서 대출받은 5억 원 내가 모르는 줄 알았냐? 어떻게? 민수야, 내가 아파트 투자 실패로 날린 3억 원도 내가 다 알고 있어. 두 아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너희들이 내 재산을 알았다면 분명히 손을 벌렸을 거야. 그러면서 정작 내가 아플 때는 300만 원이 아깝다고 할 거 아니야.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너희들 인생이 어떻게 되든 내 알바 아니야. 세무조사든 의료윤리위원회든 알아서 해결하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발. 민수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의 복수는 시작됐고 되돌릴 생각도 없었어요. 한 달 후 민호는 세무서로부터 7억 원의 추징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리베이트 수수권으로 의료진 면허 정지 3개월 처분도 받았죠. 병원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었어요. 민수는 더 참혹했습니다. 논문 표절로 교수직에서 해임됐고 의료진 면허도 취소됐어요. 불법 진료권으로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습니다. 두 아들이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가족들과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민호의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할아버지, 아빠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잘못한 게 없어요. 손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 제가 손자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아파서 도움이 필요할 때 300만 원이 아깝다고 했어. 그러면서 할아버지 보고 알아서 살라고 했단다. 손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정말요? 아빠가 그랬어요. 그래, 할아버지는 연금 220만 원으로 생활비, 병원비, 간병비를 다 감당하라고 했어. 민호가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손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내 아버지가 잘못한 거니까.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병원 문 닫고 다른 일 알아보라고 해. 의료진은 이제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아버지,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울부짖었어요. 내가 아플 때 너희들이 나한테 한 말 기억해. 알아서 살라고 했잖아. 민수네 가족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학 교수직을 잃고 의료진 면허까지 취소되면서 앞길이 막막해진 상황이었죠. 아버지, 정말 우리를 이렇게 버리실 거예요? 민수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어요. 내가 너희들을 버린 게 아니야. 너희들이 먼저 나를 버렸잖아. 저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그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병원을 매각해야 했어요. 추징금을 내고 나니 빚만 남았거든요. 지금은 작은 의원에서 촉탁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민수는 의료진 면허가 취소되면서 아예 다른 분야로 전향해야 했어요. 지금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몰락한 걸 보고 나니 속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저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월 300만 원? 제게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돈이에요.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만으로도 충분히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거든요. 가끔 두 아들이 안부 인사를 하러 옵니다. 예전보다 훨씬 정중하고 자주 찾아와요. 아마 제게 재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된 후로 태도가 바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제 재산은 모두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두 아들에게는 한 푼도 남겨주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저를 대했던 방식 그대로 보답해 주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대한다고 해서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단단히 혼을 내줘야 정신을 차리는 법이에요. 저처럼 숨겨둔 재산이 있다면 더욱 좋고요. 그 재산으로 자식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물론 모든 자식이 제 두 아들 같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만히 당하지만 말고 똑똑하게 대응하세요.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이 잘못했으면 혼을 내야 하고 그래야 그들도 정신을 차리는 법이에요. 지금 제 두 아들은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물론 이미 늦었지만요. 제가 그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마음은 전혀 없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부모를 우습게 보지 않아요. 그것만으로도 제 복수는 성공한 셈이죠.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지만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혼내줘야 할 때도 있다는 걸 말입니다. 특히 저처럼 숨겨둔 재산이 있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돈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말이죠.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